네, 시사를 맛있게 씹어드리는 시간이죠. 맘스 시사 이번 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세 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민정 평론가, 오윤혜 씨, 그리고 김영민 PD 이렇게 세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일주일 동안 잘 지냈습니까? 예. 네. 아유, 다들 기분이 좋으신 것 같아요. 왜요? 그냥? 오늘 빨간색 너무 아, 네. 진하고 네. 섹시하고 역시 몸매가 되니까 멀리 봐도 네. 되네요. 저도 섹시하고 싶은데요. 이게 약간 그런 건 타고나는 것 같아요. 옷 색깔로 가릴 수 없는. 태어날 때부터 섹시했다? 아니, 그런 사람만 입어야지 섹시하지. 저한테는 붙일 수 없는 일입니다. 뭐 이런 거죠. 예. 굉장히 너무 자신감이 넘쳐서. 섹시는 우리 김엄마죠. 아, 김엄마죠. 머리부터 발끝까지 터질 것 같은 이 육감적인 몸. 저 어느 한 곳도 빠지지 않고 섹시미를 숨길 수가 없는. 네. 숨길 수가 없는. 네. 우리 전생에 부부였으니까. 어떡하실 거예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저랑? 야, 넌 아까 나한테 뭐라고 그랬니? 뭐라고 했죠? 뭐라고 그랬어? 머리부터 발끝까지 섹시하다고? 난 섹시한 남자 안 좋아하거든요. 진짜 이상하시네. 와, 오윤혜 씨 한마디 강력했을 때 섹시한 남자를 안 좋아하는. 아, 좋습니다. 그러면 네. 둘 중에 하나 반드시 선택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 뭐라고 그러지? 뭐라고 하냐고. 둘 중에 하나를 반드시 선택해야 되는 둘 중에 하나를 게임. 반드시 선택해야 된다? 생각이 안 나네요. 게임이 있나요? 뭐 있어야 뭐 둘 중에 근데요. 하나. 네. 누구랑 뭘? 양자택일? 아, 뭐 양자택일 게임이 아니라 뭐가 네. 있었는데. 자, 둘 중에 하나를 고른다. 네. 김용민, 이낙연. 아 진짜 남자로서요? 아니, 뭐. 그러면 뭐요? 사람으로서? 남자 사람으로서. 아 남자 사람으로서 네. 노코멘트 하도록. 노코멘트. 아니, 남자 사람으로서도 결론이 안 나 났습니다. 당연히 나라고 할 줄 알았는데. 이제 오윤혜 씨 치면 연관 검색어에 이낙연 씨 뜨겠어요. 아유,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 별일 없었습니다. 네, 오늘 누가 나왔어요? 하태경 후보님 만나고 왔는데요. 네. 네. 궁금한 게 또 딱히 아, 네, 그분은 거기도 없어가지고. 궁금한 게 별로 없으실 것 네. 같아요. 이런 바는 뭐 사실 이번에 대선에 나온 게 올림픽 정신으로 나온 거죠. 참가하는데 의의를 두다. 두는. 네. 아니 또 이제 이런 것도 있어. 이준석과 함께 예전에 그 바른미래당에서 페미니즘 반대 아, 그 노선을 분명히 했거든. 근데 이준석이 몇 달 전에 대박 나니까 나도 뭔가 좀 있지 않을까 싶어서 나왔는데 네. 요즘 20대 인기는 홍준표가 다 쓸어가고 아 맞습니다. 아니, 그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정말. 거품입니다. 단언하는데 거품이야. 예. 아니, 왜냐하면 홍준표 의원이 그냥 그대로 있었어요. 네. 근데 지난 대선 때 그 홍준표 의원을 바라보던 시선과 지금 이제 정치에서 매핑을 한다고 치면 윤석열 후보 때문에 네. 굉장히 중도적인 이미지로 세탁이 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뭐든지 제일 위험한 게 뭐냐면 뭘 몰라서 나에 대해서 뭘 몰라서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을 때 그건 진짜 위기예요. 아, 그게 위험하다. 알기 시작하면 네, 아무리 낮은 지지율이라도 그 변하지 않는 지지율, 탄탄한 지지율 충성도. 매우 좋거든요. 그렇죠. 거기서부터 불어나는 거예요. 사실 이재명 지사 지지율 같은 경우에는 뭘 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뭐 박스권에 갇혔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 네. 25에서 30%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그 탄탄한 지지율, 무슨 악재가 터져도 그 지지율은 바뀌지 않는데 네. 그런 지지율은 굉장히 정말 꿀맛 같은 지지율이고 뭐 갑자기 5% 빠지고 10% 빠지고 이래버리는 지지율은 네. 대단히 위험합니다. 윤석열, 이낙연의 지지율이 그런 거죠. 그 지지율이 뭐냐? 네. 뭘 모르고 지지하는 분들의 지지율이에요. 네. 생각해보니까 제가 내일 이재명 TV인가 거기에서 섭외 와서 아, 그래요? 나가거든요. 어. 궁금한 게 많았어요. 그분은 정책이 워낙 많으니까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 이런 것들도 궁금한데 풀어보고 오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몇 년 뒤에 오윤혜 씨 정치 프로그램에서 보는 거 아니 아니에요? 피곤합니다. 네. 그래요. 그 길을 20여 년 걸어오신 분도 계시는데. 그러니까 머리가 다 빠졌잖아. 지금 하나도 안 남았잖아요. 뭐 하나도 안 남아. 제 눈에는 거의 다 날아간 것처럼 나갔어요? 보이는데. 아니, 지난주 이발을 좀 세게 했습니다. 그래요? 네, 아, 네. 이발 세게 했어요. 네. 요즘 유행하는 투블럭 스타일로 네. 아니 머리가 빠진다면 여기가 주로 빠지지 네. 이렇게 빠지진 않아요. 아. 네. 이렇게 한 건 이제 바리깡으로인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아, 네.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저 두 분의 케미를 보는 것도 괜찮은 즐거움이 됐습니다. 천생의 부부였습니다. 아니! 오늘 컬러도 약간 톤도 비슷하시고 네, 이제 오윤혜 씨 이모티콘이나 이모지 같은 거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네. 아니, 너무 하시네. 반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예, 그래요. 자,
오늘 광고부터 하겠습니다. 즐겁네요. 예. 네, 보낭칠 이노큐부터 가겠습니다. 네. 구매 후기를 소개합니다. 매일 밤 잠을 못 이뤘는데 보낭치를 마시고 꿀잠을 잡니다. 신기한 거는 보낭치를 마시고 자면 아침에 눈도 잘 떠집니다. 숙면을 해서 피로가 더 잘 풀려서 그럴까요? 신기합니다. 이제는 보낭칠 없으면 왠지 찝찝합니다. 가격도 이 정도면 부담이 없어 좋습니다. 앞으로도 가격 계속 유지해 주실 거죠? 보낭칠 정말 강력히 추천합니다. 잠이 부족한 분들은 많지만 보통은 잠잘 시간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꿀잠을 잘 수 있는 몸 상태가 아닌 분들이 많습니다. 보낭칠 이노큐는 자고 싶어도 쉽게 잠들지 못하고 잠이 들어도 자주 깨서 개운치 않은 분들을 위한 제품입니다. 특히 수면제를 장기간 복용 중이거나 수면제 복용을 고민하는 분들께 보낭칠 이노큐를 적극 추천합니다. 왜냐하면 수면제가 가져오는 부작용이 심각하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인데요. 금단현상, 우울증이 그렇습니다. 보낭칠 이노큐는 제주산 황칠나무와 오가피를 주 원료로 만들어서 몸에 부작용이 없는 생약 성분입니다. 특히 그 황칠나무는 진시황의 불로초로 추정될 만큼 예부터 몸에 좋기로 소문난 약재이고요. 뇌의 긴장을 풀어주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원래는 정가 8만 원, 인터넷 최저가가 59,900원인데 김용민닷컴의 한가위 특가는 5만 원입니다. 원래 52,000원이었잖아요. 네. 5만 원입니다. 5만 원 여러분. 와. 2,000원 더 깎았어요. 자, 게다가 김용민닷컴은 7월에 이어 8월에 이어 9월에도 배송비가 없습니다. 어머나. 명절 앞두고도 배송비가 없습니다. 원래는 2,500원이 이제 추가되는데 요즘 3, 4천 추가되는데도 많아요, 배송비. 네. 근데 이제 김용민닷컴은 코로나로 어려운 분들께 조금이나마 응원이 되고자 전 제품 배송비 무료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낭칠 이노큐가 52,000원이었는데 5만 원으로 이번에 한가위 특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네. 게다가 배송비 2,500원 안 받으면은 네. 5,000원 정도가 빠지는 겁니다. 대박이에요. 네, 대박인 거예요. 네. 여러분, 김용민닷컴에서 좋은 제품 저렴하게 구매하시고 김용민 TV도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쇼핑이 후원이다. 김용민닷컴입니다. 새로운 카페네. 쇼핑이 네. 후원이다. 용디의 새로운 도전 썬데이 용민 8090 세대를 위한 라떼 월드를 열다. 썬데이 용민 사건과 실화, 화제의 인물, 음악과 영화 모든 장르를 총망라한 썬데이 용민 9월 5일 팟빵에서 공개됩니다. 썬데이 용민 아이고 이거 구독해달라는 말을 깜빡했네. 썬데이 영민 구독 썬데이 구독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준비해 오셨는데 네. 이런 제안을 하나 좀 드리면 어떨까 싶어요. 오윤혜 씨가 늘 마지막에 해서 얘기를 너무 짧게 아유, 하는 그렇지. 경향이 있어서 네, 네. 오늘 오윤혜 씨 얘기를 제일 아, 좋습니다. 아니, 좀 저는 먹으면서 편하게. 아, 그럴까요? 가볼까요? 아 그러면 내가 제가 두 번째로 하면 안 돼요? 아, 오케이. 그러세요. 저 그 혹시 대선 정치와 관련해서 궁금하신 게 있으면 제가 증문즉답을 한번. 오. 그래요? 아, 그래요? 증문즉답은 스님만 하는 게 아닙니다. 전도사도 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 같은데, 근데 비주얼. 부처님 같은 네. 아이 이게 목사 비주얼이. 수련생한테 그런 그 절에 내려오면 동자라고 있어요. 배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문지르면서 또 아. 소원 아들 가지라고? 네. 여기 배가 딱 그 배거든요. 그래요. 딱입니다. 예, 그럼 그래요. 제가 먼저 할게요. 네. 아, 네. 먼저 하신다고. 결국 먹고 내- 해야지. 내 네, 정치 하고 얘기는 먹어야지. 못하게 하려고. 왜냐면 너무 한쪽으로 쏠려있기 때문에 차단. 어떻게 해요? 오윤혜 씨 저 DNA 갖고 오고 싶어, 진짜. 왜냐면 저는 이번에도 지난주에 이어서 이 정부의 쓴소리를 준비했기 때문에 네, 오늘 쓴소리 5입니다. 우선 또 차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또 청약 제도가 개편되었다. 네, 좀 손을 받자. 손을 봤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게 쉽게 얘기하면은 청약이 이제 공급이 될 때 특별공급으로 이제 공급이 되는 생애 최초. 청년층, 네. 생애 최초랑 이제 신혼부부 여기에만 해당되는 부분인데요. 네. 이들이 그 전에는 자녀를 낳지 않으면 항상 뒤로 밀렸었어요. 점수가 안 되니까. 네, 근데 이들에게 1인 가구든 자녀가 없든 그리고 고소득이든 추첨제의 물량을 주겠다. 아, 그래서- 뺑뺑이. 네. 네. 그래서 이들에게 조금 더 많은 기회를 주겠다라는 게 이제 포인트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이 지금 우리나라의 부동산 시장이 아파트 값이 엄청 청정부지로 쏟고 있잖아요. 요즘 그치. 경매가 150%도 낙찰된대요. 네. 네. 근데 이제 왜 이렇게 부동산이 많이 올랐고 그 원인에는 그 중심에는 사실 3040, 3, 4인 가구들의 수요가 지금 충족이 안 돼서 네. 이 사람들이 갈 곳이 없고 하다 보니까 그들이 이제 전세와 갭 투자를 통해서 집값을 계속 올리는데 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이 청약주택의 재편이 제도의 개편에 얼마나 모순이 있냐 하면은 우리가 보통 1인 가구라고 하면은 우리가 혼자 살았을 때 독립세대 20대라고 네. 하면은 보통 빌라나 1.5룸의 오피스텔에 삽니다. 그렇지. 현실적으로. 방법이 없어요? 아니 방법이 없다기보다 그게 가장 알맞지 않나요? 집이 혼자 사는 20대가 굳이 방 3개에 화장실 2개 아파트에 산다는 거는 현실적으로도 조금 맞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20대를 살다가 결혼을 하게 되면 보통 빌라나 다세대 주택이나 소형 아파트나 이렇게 이사를 하게 됩니다. 네. 그러다가 아이를 낳게 되면은 조금 더 넓은 이제 데로 조금 더 넓고 중요한 것은 그때부터는 학군이라든지 아이를 위한 뭐 대단지 아파트를 선호한다든지 이렇게 연령층에 따라서 선호하는 주거의 형태가 바뀌는데 네. 1인 가구는 1인 가구와 이 신혼부부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와 같이 경쟁을 시키겠다는 거예요. 근데 과연 그렇다면 1인 가구에게는 어떤 선택의 폭이 넓어질 수는 있겠지만 지금 자녀가 하나나 둘이 있는 신혼부부에게 방 3개에 화장실 2개 있는 아파트가 급한 건지 아니면 주거 안정의 심리적 안정을 주기 위한 1인 청년에게 이 아파트가 과연 급한 건지 저는 이거는 완전 선거에 정치적으로 이용되었다. 왜냐하면 청년층의 표심을 얻기 위해서 이거는 여당에서 밀어붙인 정책이라고 하더라고요. 부동산 시장과 거꾸로 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건 잘못되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1인 가구에게는 소형 평수를 제한하겠다. 예를 들어서 뭐 18평이라든지 이런 것도 없이 25평까지 네. 선택의 폭을 넓혀줬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 부동산 문제 원인인 3040의 수요와도 맞지도 않고 아이가 있는 신혼부부들에게 오히려 더 좁혀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면서 과연 1인 가구에게 방 3개, 화장실 2개의 지금의 아파트가 제가 20대에도 그런 집은 상상한 적이 없는데 이게 과연 맞는 정책인가. 너무 정치적으로 이용되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요. 네. 오히려 우리나라가 OECD 선진국에서 고령화가 되는 속도가 전 세계 1위래요. 엄청 빨라요. 네, 오늘 이제 경제 방송을 하면서 교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를 표준으로 삼을 정도로 그 고령화 속도가 너무 빠른데 노인 빈곤율이 44%래요. 그러니까 2명 중에 1명은 빈곤에 시달리고 있다는 네.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 시대에 노인들은 사실 선거라고 하면 표심이 좀 정해져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건지 정책의 노인의 일자리라든지 아니면 그들이 다시 시니어를 위한 정책은 사실 거의 보이지가 않고 청년 일자리 청년주택 이런 어떤 표심을 위한 타겟팅이 너무 그쪽에만 쏠려 있다 보니까 이 고령화가 엄청나게 빨리 되고 있는 우리나라 현실에는 이것도 별로 효율이 없다, 맞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오윤혜 씨 설명하신 것처럼 미스매치가 있는 건 사실인데요. 아직 1인 가구 30% 안에는 지금 오윤혜 씨가 말한 고령층의 빈곤 계층으로 전락한 고령층들도 있고 그다음에 청년층들도 있는데 사실 그들이 원하는 바가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맞춤을 해야 되는데 지금 여력이 없어 보이는 그런 부분들도 좀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저는 이 부분 좀 세분화해서 짜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 게 요즘 20대 아가씨들 한번 물어보세요. 결혼할 거냐고 물어보면. 다 안 한다고. 안 한다 그래요. 네. 안 한다는 건 출산율 낮고 이걸 다 떠나서 그들은 언젠간 결혼을 하고 언젠간 아이를 낳는 이 생애 주기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위한 게 30%는 돼야 된다는 거죠. 1인 가구들을 위한 부분들에 대해서 자, 그 부분 이거 소홀했던 잠깐. 거죠. 세 분 다 네. 미혼으로 돌아간다. 네. 지금의 남편분을 만나기 전이다. 네. 자, 결혼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전 당연히 합니다. 합니다. 보세요. 네. 아, 남자를 찾아서라도. 그럼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안 합니다. 단연코 해요? 안 합니다. 저도 안 합니다. 네. 오. 자유롭게 살겠습니다. 저도 안 합니다. 듣기만 해도 좋네요. 아니, 여기는 못합니다. 뭘 안 합니다요, 지금. 얼마 전에 저희가 친한 지인들끼리 이런 농담을 했습니다. 음. 강원도에 놀러를 가고 싶은 새 여자가 있었습니다.
싶습니다. 네. 드라이브라도 다녀오고 싶은데 남편한테 다 호소를 했습니다. 여보, 강원도에 드라이브만 한번 갔다 오게 해주자. 당일치기를 한 몇 시간만 이렇게. 근데 연애할 때는 나 바다가 보고 싶어 이렇게 얘기하면 밤에 쏘는 남자들이 있어요. 아. 새벽에 밤에 밤바다 보고 새벽에 오는 경우 많이 있었잖아요. 네. 근데 그 남자들이 셋 다 똑같이 얘기했습니다. 너무 차가 막혀서 못 간다. 그래서 새 여자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다시 태어나면 결혼을 하나 봐라. 이게 제가 친한 지인들과 나눴던 얘기인데요. 남편분들도 할 말이 있으신 거 압니다. 왜냐하면 일주일 내내 시달리다가 토요일 하루 늦잠 자는데 아침에 일찍 출발해서 그 바다 보고 밥 한 끼 먹고 커피 한 잔 마시자고 그 사람들 많은 행렬에 지금처럼 코로나가 창궐한 시기에 간다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건 알지만 심지어 그중 한 분은 남편분에게 차를 사주셨답니다. 최근에 새 차 타고 드라이브 갔다 오자고 했더니 남편분이 차 막힌다고 안 된다고 했대요. 차키를 반납하는 걸로. 네, 그래서 우리는 다 조로를 해야 되겠다 뭐 이런 얘기를 조로. 하면서 아, 정말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그분한테 언니 제가 다시 태어나서 결혼한다고 하면 저를 때려도 좋아요. 아. 옆에 있던 여인이 얘기했습니다. 전 태어나지 않을 겁니다. 태어나지 않을 거야. 저는 솔직히 남자 많이 만나봐가지고요. 더 궁금한 남자가 우선 없고요. 네. 지금 남편이 너무 만족하는 것도 두 번째가 있고. 그래서 또 아이를 낳으면서 느끼는 이 기쁨과 행복이 너무 그건 커서 있어요. 네. 맞아요. 꼭 결혼과 출산을 하고 싶거든요. 네. 저는 혼자서 하고 싶었던 게 참 많았는데 그냥 음. 결혼을 하면서 이렇게 완전히 삶이 바뀔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어요. 좀 더 놀고 한 50까지 놀다가 그때쯤 등 긁어줄 사람을 찾아도 늦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그냥 등글어진 로봇을 하나 샀어요. 이 20대 때는 그 연애를 막 시작하면서 뭔가 연애가 인생에 되게 큰 것처럼 비중을 차지하잖아요. 근데 그만한 에너지를 네. 만드는 게 있나요? 사람 삶에서.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렇게 연애가 엄청 20대 때 절대적이었던 게 약간 후회스럽기도 하고 맞아요. 네. 네. 근데 제가 여기서 오늘 다른 타방송이었지만 좀 안타까운 게 뭐였냐면 노인분들에게 일자리 설문조사를 했었어요. 어떤 일자리가 좀 많아졌으면 좋겠냐, 지금 삶에 만족하냐. 근데 대부분의 노인분들이, 어른분들이 어떻게 대답하셨냐면 나는 이제 다 내 인생이 이제 끝나가는데 내가 우리 자식들 뻘 되는 사람들과 숟가락 경쟁하고 싶지 않다. 난 괜찮다. 차라리 우리 청년들 일자리 더 만들어줘라. 그러니까 우리 윗세대는 평생을 희생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본인이 굉장히 빈곤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제 청년들의 일자리를 걱정하는 게 조금 더 안타까웠고 우리나라가 노인 빈곤율이나 고령화 사회가 이렇게 심한데 양질의 일자리는 바라지도 않거니와 일자리 자체가 채용 자체가 아예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좀 유럽 사회라든지 좀 그런 사회 본보기를 제도 같은 걸 가져와가지고 뭐 시니어 인턴 같은 거 있잖아요. 영화 인턴 보면은 또 멋있죠. 시니어들이 또 할 수 있는 영역이 있잖아요. 그런 제도나 정책들을 좀 가지고 오는 후보들이 있어야 돼. 우리도 다 나이 먹잖아요. 사실 아쉬운 거는 시니어 인턴 같은 제도의 혜택을 보는 거는 50대, 60대까지 어느 정도 안정적인 직장 생활을 했던 분들 사실 진짜 극빈곤층의 노인들이 과연 그 시니어 인턴 제도의 혜택을 보는가라고 하면 또 그렇지도 않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일자리를 만드는 것도 중요한데 어쨌든 정말 극빈곤층들은 일도 할 수 없는 상황인 경우가 더 많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실제로 수령하는 금액을 높여주는 것만큼 실질적인 게 없어요.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나라는 이제 부양 의무, 그러니까 이게 무슨 장애인 정책도 그리고 노인 정책도 그동안 부양 의무제가 있어서 그게 너무 큰 비중을 차지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사실 이제 22년까지 좀 완화한다는 얘기가 들리긴 하는데 우리 부모를 모시고 살겠다는 문화가 아닐 뿐더러 어르신들도 내가 자녀에게 얹혀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문화가 아닌데 정책이 이 부양 의무자가 있느냐 없느냐를 너무 정책의 어떤 그 중요한 결정 수단으로 놓는 것 자체는 좀 늦다. 그래서 지금 아마 내년까지 해서 이 부양 의무 제도를 완전히 완화시켜서 노인들에게 진짜 이제 수령할 수 있는 금액과 그 수령할 수 있는 범위를 넓히겠다라고 했는데 그게 제일 필요할 것 같고 진짜 일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혼자 누워 계시는 노인들도 많고 맞아요. 이런 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뭐 이런 제도도 있다고요. 아마 이번 달에 30만 원 지원되면 다음 달에는 그게 지금 수입으로 인정이 잡혀서. 돼서 다시 결국에는 줬다 뺏는 그런 식의 어떤 제도들이 진짜 있다고 해요. 네. 과연 그러니까 그런 제도들만 좀 손을 보더라도 진짜 극빈곤층의 어떤 분들은 이제 삶을 조금 영위하는데 좀 낫지 않을까. 네.
그러니까 노령연금이나 국민연금을 지금 이제 막 지급받으실 수 있는 연령대들이 60대 이제 계신 분들이나 70대 초입 계신 분들은 국민연금이 도입되고 이제 한 10년 간신히 부어가지고 아마 15만 원 이렇게 받아가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노령연금이 한 30만 원 정도 되니까 이제 두 분이 다 살아계시면 대략 이제 국민연금을 못 부으실 형편에 계셨던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래서 한 달에 뭐 한 50만 원 정도 노령연금까지 다 합치면 그러니까 이제 70대 가정 정도는 이제 보조가 되는 경우들이 이제 많아졌어요. 근데 그게 어떤 분들은 그게 무슨 용돈연금이지 연금이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저는 생각이 좀 다른 게 사실 50만 원이라도 있으시면 자녀들이 10만 원씩을 보태도 80만 원이 돼요. 그렇죠. 셋이면 20만 원씩 보태면 100만 원이 돼요. 그러니까 물론 서울에선 살기가 너무 뻑뻑하더라고요. 근데 지방의 경우에는 그래도 그게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좀 받침이 된다고 할까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르신들이 이제 밖에 나서 일하시잖아요. 그럼 80에서 100만 원 정도 벌면 또 그걸 깎아요. 그러니까 지금 나라에서 받는 걸 깎아요. 그러면 그럼 어르신들은 그냥 다 밥만 먹고 여행도 못 가고 그냥 집에서 약간만 겨우내면서 다니라는 건가? 생활만 하라는 네.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논의를 다시 할 때가 됐다라는 네. 생각이 좀 들고요. 우리나라의 경제 노동 인구들이 준다고 하는데 왜 연세가 드시면 일을 그만해야 하나요? 저는 그건 동의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젊은 친구들의 일자리를 뺏는다라는 인식도 있지만 같이 공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봐야 돼요. 이제. 다른 맥락의 이야기지만은 노인 혐오도 우리가 이제 걱정해야 될 때가 아닌가 맞아요. 네, 싶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사실 청년의 역습이라고 보는데 네. 노인분들이 한참 일할 때 계속 청년들에게 경쟁을 강요하고 경쟁을 굉장히 합리화하는 그런 문화 속에 쩔어 있어서 그래? 경쟁? 효율성? 성과? 좋아. 그러면 당신들 늙었을 때 우리도 한번 그 잣대로 한번 평가해 줄게. 그 잣대로 대우해 줄게. 이럴 가능성이 없을까요? 저는 한 10년 전부터 그게 걱정이 됐어요. 또 이제 고령화 사회가 뭡니까? 이제 고령 사회가 됐어요. 맞아요. 고령 사회가 돼서 이제 사실 젊은 세대들이 어르신들을 먹여 살리는 그런 구조 속에서는 아마 그 어르신들도 대우를 해줄, 부양을 해줄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냐 없냐, 경쟁력이 있는 사람이냐 없냐, 아마 이런 식으로 해서 평가를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근데 이건 또 막을 수 없을 것 같아. 우리 저 자녀 세대한테 너희들 효도심을 길러라 이럴 수는 없는 거거든. 그렇다면은 공공이 국가가 네. 부양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강화해야 합니다. 사실 저는 뭐 이 어르신 세대들이 좀 완고하고 또 특히 젊은 세대들에 대해서 니들이 뭘 알아 이렇게 나오는 것도 그 소외감의 한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이런 것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공공이 노령층에 대한 그런 관심을 더 많이 가져야 되고 구조를 더 강화해야 한다.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간다. 고령 인구가 많아진다는 뜻이잖아요. 그럼 고령 인구가 수입이 적어서 소비가 둔화되면 결국에는 우리나라에서 한 5분의 1에서 4분의 1 정도가 아주 필요한 소비만 하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게 과연 경제적으로도 우리나라에 도움이 되는가를 봤을 때는 우리가 실제로 푸는 현금들이 그렇게 쓸모없이 빵꾸난데 물 붓는 거다라고 볼 수 없다라는 거죠. 그분들이 소비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생각해보면 지원하는 것도 네. 뭐 그리고 예산을 더 투입하는 것도 그렇게 오히려 막 한쪽으로 쏟아붓기는 아니다라는 걸 생각해볼 수 그러니까 있지 좀 않을까. 면밀하게 검토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인구 구조나 삶의 방식들이 굉장히 달라졌는데 정부에서 정책을 입안하는 기초 자료들은 예전에 해왔던 방식으로 그렇죠. 30년 내내 똑같은 방식인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너무 놀랬던 게 60대 부부가 하이킹을, 그러니까 자전거를 타고 캠핑을 다니시는 부부가 있어요. 제가 봤는데 제가 너무 창피했어요. 60대 중반이 넘으셨던 이제 언니예요. 그 언니가 너무 꼿꼿하고 자세가 멋있어서 출근한 제가 너무 부끄러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그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여행 다니는 것도 어쨌든 남편의 퇴직금하고 연금에서 조금씩 뺏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소비를 그러니까 10,000원짜리 한 장도 계속 생각을 하시게 되시라고 하더라고요. 예전처럼 돈을 못 쓰시고. 예, 그러니까 이런 소비 트렌드나 똑같은 내가 100만 원을 번다고 해도 쓰는 씀씀이나 생각이 달라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세분화, 그러니까 어르신, 노인, 60대, 고령 이렇게 말하지 말고 좀 더 세분화해서 어디까지 움직일 수 있는지, 얼마만큼 쓸 수 있는지,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지라는 면밀한 검토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네네. 예.
그래서 이렇게 청약 제도라든지 이런 그쵸. 개편이 정치적으로 이용되지 않고 부동산의 이 시장을 역행하는 방향으로 가지 말고 좀 제대로 개편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청약 제도 개편은 실패다. 이거는 잘못되었다. 그리고 이런 시니어를 위한 정책이나 이런 것들도 우리가 고민해봐야 된다. 표심에 떠나서. 그래서 저는 은교의 영화 은교의 이 대사가 떠오릅니다. 은교? 은교 아시죠? 네. 은교. 너의 젊음이 네가 잘해서 받은 아. 복도 아니고 맞아. 나의 늙음이 내가 못해서 받은 벌이 아니다. 우리는 모두가 나이를 먹기 때문에 아. 이 그럼요.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꼭 해야 합니다. 박해일 씨가 나온 영화. 네. 김고은 씨가. 제가 박해일 씨를 한번 만났어요. 오! 왜? 박해일 씨가 우리 받을 돈이 있었어요? 아니 김용민 브리핑을 애청한다라고 어느 잡지 가서 인터뷰하셨어. 어머! 진짜요? 그래가지고 내가 너무 고맙잖아. 그래서 SBS 라디오 진행할 때 네. 맞은편 스튜디오 시네타운이라고 영화 프로그램. 예, 영화 프로그램 그거 왔다고 그래서 내가 달려가가지고 네. 하셨어요? 인사를 했지. 아 저기 박해일 씨 저희 김용민 브리핑을 들어주신다고 해서 제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른다. 저도 박해일 씨 영화 은교 10번 봤다고. 은교만 10번 봤다고. 은교 10번 봤다고. 예. 그러면 안 됩니까? 아니? 잘했습니다. 네. 박혜인 씨가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셨겠네요. 그래요. 네. 예. 옆에 또 수혜 씨도 있었어요. 오, 아름다워라. 네. 수혜 씨는 제가 예전에 쫓아다니던 여성하고 똑같이 생긴 분이어서 아, 수혜 씨 너무 이쁘지 감히 않아요? 눈도 못 마주쳤습니다. 아. 분위기 자체가 다른 것 같아요. 네. 오, 좋았겠네요. 배우들은 정말 다릅니다. 근데 이제 은교 10번 봤다 그러니까 네. 네. 수혜 씨가 이상한 눈으로 이야기 보따리네요, 김영훈 네. PD는. 무슨 얘기를 들이대도 에피소드가 있어요. 네. 예. 네.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죠. 예, 아니, 네. 그 주제 넘어가기 전에 네. 얘기 나온 김에 네. 재난 지원금. 지원금 어떻게 저 88%에 다 해당하십니까? 네. 네, 해당합니다. 다 해당하세요? 저는 해당이 안 되더라고요. 왜? 왜냐하면 작년에 제가 일이 한 3분의 1로 줄었거든요. 근데 5월 달에 소득 신고를 하잖아요. 네. 근데 그 전해에 조금 괜찮았었는데 네. 그게 반영이 돼서 맞아요. 아. 네. 아니 그렇다 하더라도 뭐 그래서 이현정이 그거 이신청을 할 무슨 생각이에요. 사실 보따리 장수지 뭐 보따리 장수가 뭐 맞아요. 12% 안에 들어갈 수가 있나 그게?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 전해에 저는 한 5해를 계속 쉬다가 그 전에 벌었던 것들이 좀 있었는데 저는 사실 이렇게 신고할 때도 대략 다 있는 대로 신고를 하는 편이거든요. 나중에 문제되지 않으려고. 하여튼 그래가지고 재작년에 벌은 거가 반영이 되니까 작년에 저는 재작년에 수입의 3분의 1도 안 되는데 예. 아, 이런 그래요? 식으로 자영업자에서 지원금 탈락하신 분들도 많고. 예, 그래서 물어보니까 이의 신청을 하면 작년 거를 반영해 준대요, 소득을. 뭐야 그게? 아니 이게 나 참 이게 너무 웃긴 게. 그래서 이의 신청을 어디다 해야 될지 몰라서 내일은 오늘 건강보험공단에 전화를 했더니 제 앞으로 70명이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보려고. 민주당에다 하세요, 민주당에다. 민주당에다 해요? 88% 정한 민주당에다 하시라고. 아. 아니, 이렇게 국민들한테 지원금 드리고 욕을 처먹나? 이 진짜 대가리 박을 일입니다. 이게 이런 무능 정치가 없어요. 뭐 이런 참나 기가 막혀서 그래서 진짜. 작년에 진짜 전 힘들었었거든요. 그동안 좀 모아놓은 것까지 다 헐어서 썼는데 네. 그래서 어떡하지? 이제 고민을 했는데 또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이거 받으려고 너무 그러는 거 부끄러운 건가? 다른 분들 더 어려운 분들이 받으셔야 되는데 내가 이러는 게 창피한 건가? 뭐 이 생각도 좀 들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이게 빈틈이 많은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고군분투하며 사는 사람들이 12% 안에 내가 12% 안에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아, 나 12%인가? 그러면 작년에 그렇게 힘들었는데? 뭐 이런. 내가 저기 저 취준생, 제주도에 사는 취준생 분 얘기 들어봤는데 자기도 못 봤는데? 15%에 포함됐다는 거야. 어쩌다가요? 네, 저 아는 이번에 신입사원도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한테 얘기했어. 저기 앞으로 그 이력서에다가 상위 12% 안에 없어요? 넣었음. 아, 저도 그러겠네. 그 정말 엄청난 그 영예 아닙니까, 그게. 예? 우리 상위 그러니까요. 상류층에 편입된 거 아닙니까? 예? 올리라고 그랬어요, 내가. 이게 건강보험 말고는 이렇게 소득을 책정할 수 있는 어떤 그게 없는 거예요, 방법이? 그러니까 새로 만들어야 되는데 급하게 새로 만들 수가 없으니까 없으니까. 건강보험을 기준으로 하겠다는 건데 자영업자분, 그러니까 저같이 이제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분들은 올해 5월에 신고한 게 작년 소득이잖아요. 그러면 11월부터 건강보험이 적용이 돼요. 그러니까 올해 5월 달에 신고를 하면 이의 신청 받고 이렇게 해서 근데 네. 6월 달 기준으로 하니까 저는 재작년에 벌었던 건강보험 기준으로 게다가 저는 세대 분리가 돼 있어요, 남편이랑. 이미 다 쓰고 사라진 그런 유령 같은 돈 때문에. 네. 아이고. 세대 분리가 돼 있으니까 저 혼자 엄청 많이 번 것처럼 되어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네. 아, 정말. 나 저 그래서- 500만 원만 꿔줘요. 어? 500만 원이요? 뭐 하시게요? 네, 저한테 5천 꿔주시면 제가 5천 꿔드릴게요. 갑자기 500만 원을 왜?
아, 네. 진짜. 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아, 깔끔합니다. 네, 전 받았습니다. 깔끔해. 아, 네. 네. 오윤혜 씨 대단해요. 네. 네. 제 주변에 받으신 최초의 분이에요. 제 주변에 못 받으신 분 저도 되게 많아요. 이미 아. 들어왔어요 오늘. 네. 근데 건강보험 뭐 15만 원? 자영업자 15만 원 내신데도 안 되더라고요. 저도 저기 자영업자가 12% 안에 포함돼서 저도 12% 안에 포함됐어요. 우와. 왜 그런가 봤더니 내가 작년에 라디오 진행이고 뭐고 다 없어져가지고 또 대학 강의도 뭐 얼마 안 되거든. 그쵸? 시간 강의가 뭐 얼마나 되겠어요. 네. 내가 돈 벌 구멍이 없는데 이 유튜브 하는 것도 다 법인을 만들어가지고 아, 뭐 본인 법인 소유- 대표는 제가 응.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월급 받는 사람인데 노동자가 어떻게 봤더니 제가 이동형 TV에 나가서 네. 거기서 이제 저 돈을 받거든. 네, 페이를. 그렇죠. 그거를 이제 받아서 전액 다 평화나무에 기부를 하는데 아, 네. 소득으로 잡히셨구나. 그 소득으로 잡혔지. 아. 그 나는 한 푼도 못 쓰고 그 소득 때문에 내가 저기 12% 안에 들었는데 네. 그러나 저는 걱정이 없습니다. 경기도기 때문에. 아, 12%한테 다 주기로 했어요. 어. 6천억 넘게 경기도가. 아, 맞아요. 경기도는 얼마 주는데요? 네? 모든 똑같이 25만 원. 15만 원 다 주는 인당 25만 그렇지. 원이야? 내 식구면 100만 원이야? 그렇죠. 그렇지. 그러면 내가 그래요? 현타 오셨어. 그러면 내가 받으셨어. 경기도에 살면은 아, 또 주진 않아. 받은 사람은. 제외된 아, 12%. 그러니까 저는 경기도에 살면 받을 수 있는데 여기 서울 살면 못 받는 거죠. 제외된 사람들에게만. 네. 아, 근데 저 아는 분은 자영업자가 15만 원, 16만 원 보험료를 내잖아요. 그럼 이거는 이제 직장 다니신 분들은 8만 원밖에 안 내는 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본인이 절반을 부담하는 게 아니라 다 부담하는 네, 상황이기 맞아요. 때문에. 그럼 사실 이게 무슨 급여가 많다고 할 수도 없는데 그니까. 상위 12%. 예, 정말 드셔서. 12%만 빠진 건지 한번 보고 싶어요, 확실히. 네. 어떻게 이렇게 근데 그게 12%가 아니고 80%에서 1인 가구는 이제 너무 못 받으니까 그 부분을 많아서. 플러스해서 88%지 실제로 하위 88%는 아니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하여튼 뭐 이게 못 받으니까 기분이 좀 나빠서 이 신청을 좀 해볼 생각입니다. 네. 경기도를 대한민국화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네. 아, 대한민국을 경기도화하면 너무 되지 대놓고 않겠습니까? 미는 거 아니에요? 뭘 대놓고 내가 누굴 얘기했는데 이재명 아니에요? 뭐 나는 그 얘기 안 했습니다. 네. 네. 하여튼 두 분을 보고 있으면 참. 네. 알겠습니다. 네, 전 생각 이혼했을 것 같아. 이혼, 아니, 만나지도 않았지. 무슨 이혼이야, 진짜. 소름 자리를 끼치고. 바꿔드려야겠어요. 아, 네. 근데 일부러 저렇게 앉혀놓으신 거예요. 불리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자, 다음 얘기는 네. 누구죠? 해주실까요? 네. 제가 해볼까요? 네. 네. 평론가 아시죠? 네. 2018년에 검찰에서 있었던 일을 좀 얘기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을 겨냥한 표적 수사, 강압 수사가 있었다는 이거네. 정황이 보도가 됐어요. 이시감이 있습니다. 예. 이게 지금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그냥 표적 수사나 강압 수사라는 말보다도 모해 위증 사건이다라고 모해 위증을 아주 사주한 그런 내용이다라고 볼 만한 심각한 내용이어서 어떤 내용? 그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KBS가 6개월간 취재해서 보도한 네. 내용입니다. 네. 2017년 12월에 특수부 출신의 강력부 검사가 성남에서 사업하던 한 사업가 동명이인인데요. 이준석 씨를 구속시킵니다. 이준석 여기서 그 이준석은 그 이준석이 네, 아니에요. 국민의힘의 이준석 대표가 아니고요. 네. 서로 선당도 이준석이야. 예. 아. 동명이인이 많습니다. 어. 네. 성남에서 이 사업하시던 이준석 씨를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운영했다는 혐의로 구속을 시켜요. 네. 근데 12월에 구속이 되고 나서 3개월간 검찰이 지방선거 직전까지죠. 3월까지, 2018년 3월까지니까 이재명 후보에 대한 불리한 진술을 강요하고 회유하고 협박했다는 어머. 정황이 지금 밝혀진 거예요. 네. 근데 일단은 왜 강력부에서 이재명 후보와 같은 정치에 관련된 인물에 대한 이런 일들을 꾸몄는가가 궁금해지는데요. 일단 이 조직도를 보면 단번에 이해됩니다. 아, 이게 CG가 계속 나가면 좋은데, 그죠? 네, 강력부가 지금 같이 속해 있는데 특수 1, 2, 3, 4부가 있어요. 네. 그 특수 1, 2, 3, 4부와 강력부를 같이 총괄하고 있는 사람이 한동훈 검사였고 그 당시? 네, 그 당시 한동훈 검사였고 그 한동훈 검사가 3차장을 맡고 있던 그 당시 서울지검 장이? 윤석열 네. 검사였습니다. 자, 이게 잘 봐야 될 게 뭐냐면 네.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은 당시의 정치에는요 강력부에서 수사할 일이 없습니다. 물론 정치인 중에도 뭐 얼마 전에 아내를 때린 시장 얘기 나왔습니다만은 그런 일이 아니고서는 뭐 예를 들면 정치인이 갑자기 뭐 칼부림을 한다든지 뭐 마약을 한다든지 뭐 이런 현행범 사람을 때렸다든지 뭐. 되지 네. 않는 이상은 강력부에서 정치인을 만날 일이 없어요. 근데 지금 그렇겠네요. 강력부 검사가 피의자 이준석 씨 상대로 해가지고 이재명에 대해서 불리한 진술을 하라고 지금 압박했다는 거는 도를 넘은 거지. 자기들의 범위를 넘어선 거예요.
이 예. 강력부에서 이 이재명 후보 관련한 진술이 나오기만 하면 한동훈 3차장 산하에 있는 특수부가 바로 이걸 가져가서 바로 배당해서 바로 할 수 있는 그런 그림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재명이라는 이름을 거론하지 않고 당시 성남 지역의 유력 인사들과의 너의 관계를 내가 다 봤다. 뭐 축구 좋아하고 당신과 친한 그 SNS 좋아하는 그 사람 이러면서 계속 이제 우회적으로 세 이재명 글자를 지사에 대해서? 이름 세 글자를 말하지 않고 계속 이렇게 얘기해서 이준석 씨는 지금 성남FC 말하는 거구나 이재명 시장 말하는 거구나라고 단박에 알아들었다고 해요. 아마 요즘에는 뭐 SNS하고 뭐 축구 좋아하는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네. 기본소득 공약을 내세운 그만해. 진짜. 너무 밀어주네. 네. 그런데 네. 당시에 은수미 현 성남시장 같은 분들과 통화한 내역이 있었다고 해요. 만약에 의심을 삼으려면 그분들도 충분히 의심을 삼을 수 있는데 그거에 네. 대해서는 전혀 묻지도 않고 묻지 않고. 전혀 묻지도 않고 통화 내역에도 없는 이재명 시장을 거론하면서 우리가 다 수사할 수는 없고 당신과 친한 그 SNS 좋아하는 축구 좋아하는 그 사람이랑 경찰 고위직 한두 명만 수사하는 걸로 하자. 라고 하면서 계속 이제 회유도 하고 빨리 나가야 되지 않겠냐, 빨리 집에 가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면서 회유도 하고 압박도 있었다는 거죠. 네. 그런데 이 이준석 씨가 검찰 요구대로 응하지를 않은 거예요. 뭐가 없습니다. 뭐가 있어야죠. 아니면 뭘 갖다 드리면서 이거 맞아라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고 뭘 자꾸 보려고 하는데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겠고 하니까 요구대로 응하지 않으니까 당신 내가 우습게 보여? 최하 15년 이상 내가 살게 해줄게. 아내, 형, 엄마 다 가족들 공범으로 내가 구속시키고 회사 다 탈탈 털겠다. 검사가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그 검사가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언론에도 내가 나오게 해주고 재판 한 3번, 4번 하다 보면은 변호사비 몇 억씩 돼서 감당 못하게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협박을 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정말 말도 안 되게 기소를 당한 일들도 많아요, 이분이. 그러니까 이분은 내가 그렇게 원하는 대답을 해주지 않으니까 보복성으로 정말 이상한 불합리한 기소를 많이 당했다. 내가 혐의가 없는. 그러니까 이게 혐의로 볼 수 없는 걸 혐의로 본 기소를 많이 당했다는 거예요. 일단은 아내분이 그 회사에서 홍보 일을 맡아서 출근해서 실제로 일을 하고 월급을 타갔는데 일 안 하고 돈 받은 거 아니냐. 이거 횡령이다. 라고 하면서 기소를 했는데 횡령이다. 직원들이 실제로 나와서 일을 했다라고 네. 하면서 증언을 하면서 무죄가 된 거죠. 뭐야. 근데 이제 와이프를 이렇게 재판에 올리는 과정에서 엄마 아빠 다 기소되면은 애는 누가 보나? 뭐 이렇게 비아냥됐다는 거예요. 검사가. 아이고. 강력부 검사가. 그리고 그리고 두 번째로 기소하겠다고 협박했던 거 뭐냐면 어머니가 식당을 하셨다고 해요. 이 이준석 대표 어머니가. 근데 그 식당에서 이 이준석 대표 회사 직원들 한 80명 정도가 점심 식사를 했대요. 네. 그런데 백반값이 8,000원이었는데 주변 시세보다 1,000원에서 2,000원이 더 비쌌다. 이건 배임이다. 배임으로 기소를 아니, 하겠다. 주변 시세보다도 좀 비쌌다고 그걸 배임으로. 그렇죠. 1,000원 비싼 백반을 먹였어? 그럼 넌 이건 회사 돈을 함부로 쓴 거야. 넌 배임이야. 어머니랑 공범으로 엮어서 넣어줄게. 라고 한 거죠, 지금. 근데 사실 배임으로 기소할 거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보복성 기소를 당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이해가 안 가는 검찰이 절대 하지 않는 짓을 하면서 다시 기소한 사건들도 있어요. 일단은 검찰은 무슨 새로운 증거가 나오지 않는 이상 자기가 내린 결론을 뒤집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2016년에 이 씨가 이제 한 20억 정도를 빌리려고 주식 80만 주를 어떤 중소업체에다가 담보로 맡기고 사업자금 20억을 돈을 빌렸는데 빌렸어요. 네. 두 달 뒤에 이 담보로 잡힌 80만 주 중에 30만 주를 제3의 회사에다 판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돈을 빌려준 업체는 이거를 문제 삼아서 이준석 씨를 고소한 거죠. 그런데 당시 주식 가치로 계산했을 때 여기 맡겼던 80만 주에서 30만 주를 빼고도 이 50만 주가 20억보다도 4배 이상의 가치가 있어서 이게 문제가 없다라고 해서 무혐의로 검찰이 결론을 내렸던 사건인데 3년 뒤에 2019년에 이미 난 결론을 가지고 새로운 증거가 나오지도 않고 무슨 사실관계가 뒤바뀐 게 하나도 없는데 다시 강력부 소속 수사관이 이거 기소가 힘들 것 같습니다 라고 김 검사라고 하는 강력부 검사에게 말을 했는데도 그 자리에서 지금 네가 나 가르쳐? 라고 하면서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시키는 일이나 잘해 라는 언성을 높이면서 결국에 억지로 다시 기소를 했다라는 거죠. 이런 결국 근데 이 사건은 무죄 판결을 받았어요. 같은 이유로. 같은 이유로 3년 전에 그것과 똑같은 이유로 다시 무죄 판결을 받은 거죠. 네. 이준석 씨가 이럴 때는 검찰에 이렇게 맞고서 뭐 이런 거 걸 수 없나요? 그러니까 억지 뭐 이렇게 무고랑 제명이 할 있나? 수 있기는 네. 한데 그 답답하겠다. 사업하시는 분이 그렇게까지 하면서 사업을 하기가 쉽지 지금 않았을 거예요. 이분이 느꼈을 감정이 어느 정도냐면요. 일단 가족들이 다 거론되면서 어머니 쳐놓게
쳐넣겠다, 뭐 와이프 그거는 얘기하면 안 쳐넣겠다, 되는 자식들은 건데. 어떻게 하냐라고 하고 다 털겠다고 했고, 그냥 자기가 억울한 지점이 있어도 3년 전 거, 심지어는 10년 전 거, 2010년에 어떤 두 사람이 내가 지금 저 이준석한테 폭행을 당했다라고 했는데 당시에 증거가 없고 피해자 진술이 계속 엇갈려가지고 검찰이 2번이나 14년도와 16년에 무혐의를 처분한 사건도 물증이 없는데 또 기소를 했어요. 그런데 10년 전이니까 공소시효가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검찰이 어떻게까지 했냐면 이거는 보복 폭행 혐의가 있기 때문에 공소시효 10년 된다. 그러니까 기소하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없는 죄도 만들어내는 마당에 과연 그런 액션을 한 개인이 취할 수 있었을까? 이 사람은 지금 감옥에 있어요? 지금 내 구속 상태입니다. 무슨 죄로 이제 구속이 된 거예요? 인터넷으로 해외 도박 사이트를 만들었다라는 그 혐의로 지금 들어가 있어요. 아니 그게 설령 그 범죄가 사실이고 또 그게 확정된다 하더라도 그런 범죄자는 이렇게 터무니없는 보복성 수사를 당하고 기소를 당하고 가족이 그렇게 도륙당하다시피 그렇게 해도 되는 검찰에 거니까. 의해서 매질을 당해도 됩니까? 그건 아니지. 이게 지금 별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실제로 이 검사실에 잡혀가서 취조를 당하던 그 사건과 전혀 상관없는 사건들인데 자기가 원하는 답을 주지 않으니까 네. 기소권으로 답정너네. 협박하고 기소권으로 지금 깡패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10년 전 사건, 뭐 5년 전 사건 이런 사건들 다 캐비넷 속에 들어있던 사건들 아닙니까? 그걸 왜 다시 집어서 꺼냅니까? 근데 이거는 지금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검찰이 기소권을 남용해서 이렇게 한 사람을 털고 한 가족을 털고 이렇게 하는 게 처음입니까? 그리고 또 더 기가 막힌 정황이 뭐가 나왔냐면 이준석 씨하고 같은 방에 수감했던 사람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풀려나서 이제 수감 생활하고 있지 않은 사람까지 접근해서 검찰이 너 수감 생활할 때 이준석 씨한테 뭐 이재명 관련한 이야기 들은 거 없냐 하고 계속 추궁을 한 거예요. 이 그림이 어디서 많이 본 그림 아닙니까? 한명숙 총리 모해 위증 사건에서도 같이 수감했던 사람들에게 접근해서 단체로 거짓말시키는 집체 교육하고 이렇게 했던 그 사건과 아주 똑 닮아 있어요. 하는 짓이 똑같습니다. 이 하는 짓거리가 앞서서 이준석 대표 건도 이번에 그 한명숙 모해 위증 사건도 다 주체는 검찰이에요. 검찰이에요. 한명숙 모해 위증 사건 때 검찰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단도리하고 책임 묻고 못된 짓 한 사람들 법적 처분을 당하고 패가망신당하고 그랬다면은 이준석 사건은 없었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검찰에 대해서 검사에 대해서 이런 비위에 대해서 손도 못 대니까 이번에도 단죄 못한다면은 다음에 또 그 다음에 비슷한 사건의 피해자가 나올 거예요. 이런 일이 없으란 보장이 없는 거다. 없어. 거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검찰이 자기의 권력을 이용해서 국민들의 인권을 함부로 짓밟고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사람들이 이미 지금 당시 이재명 지사는 유력한 대권 후보였긴 하지만 지금과 같은 지지율을 받고 있다거나 그랬던 것도 아니었어요. 네. 그런데 검찰이 얼마나 깊숙이 이런 것들을 다 계획하고 짜고 그러니까 정치 검찰 노릇을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아주 깊숙이 우리의 어떤 정치뿐만 아니라 이 모든 판을 검찰이 짜고 너 말 안 들어? 내가 캐비넷에서 이거 좀 꺼내볼까? 라고 하면 충분히 자기네들 맘대로 조무를 수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치, 이게 지금 삼권 분립의 원칙을 위반하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이거 민주주의 저는 이건 누가 구테타라고 표현하셨는데 맞지 않습니까? 권력은 견제돼야 되는데 그럼요. 이 기소권 누가 견제합니까? 너네 왜 그랬어? 검찰이 자기네들끼리 너 좀 자숙해? 탕탕탕 하면 우리 뭐가 됩니까? 우리가 저 사람들을 견제할 수 있는 권력을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돼요. 법무부에서 감찰할 지시 분명히 내려야 된다고 보고요. 관련한 사람들을 완전히 폐가만심시키지 않는 이상 이런 일은 또 일어납니다. 사실은 검찰의 이런 폭력은 하나의 매뉴얼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올해 저는 네. 판사, 검사, 기자 이런 사람들은 정치를 해서는 안 된다. 정의를 다루는 정치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주장이에요. 물론 이제 판사 중에서도 검사 중에서도 기자 중에서도 훌륭한 사람들이 있죠. 그런 네. 사람들이 없다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대개의 절대 다수의 판사, 검사, 기자들은 정치를 하면 안 됩니다. 왜 그러느냐? 이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진실은 가공할 수 있다. 얼마든지 조작할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제일 심한 사람들이 검사 집단이지. 그렇잖아요. 없는 죄도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리고
없는 죄도 만들어가지고 가족들에게 피해를 입혔던 거 아니에요. 어머니는 그 과정에서 돌아가셨다고 해요. 어머니가요? 네, 지금은 돌아가신 상태라고 해요. 그 3년 그런 일이 있는 상황에서 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검사가 그런 사람들이고 기자는 어떻습니까? 기자 출신들 보면은 카메라 켜졌을 때 인격과 꺼졌을 때 인격이 다른 사람들이 그래요? 많아요. 많죠. 예. 그래서 이제 정말 그런 두 얼굴을 가진 겉과 속이 다른 수박인 경우도 많이 있고요. 판사 집단도 안 그렇습니까? 아니 과거에 보면은 잘못된 사법적 판단으로 인해서 그래서 사법살인을 당한 분들도 있어요. 인력방 사건도 그렇고 네. 또 간첩단 조작 사건 뻔히 알아 이게 검찰이 조작한 건지 안기부가 혹은 뭐 중앙정보부가 조작한 건지 알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죄 판결을 때린 이런 사람들 얼마든지 진실은 조작할 수 있다. 얼마든지 다른 진실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정치를 하는 순간 나라는 망합니다. 이런 사람들 잘 걸러내야 돼요. 에? 근데 지금 이렇게 KBS에서 이걸 밝혔잖아요. 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검사들이 이렇게 무리하게 기소하고 없는 죄도 만드는 이게 만약에 밝혀지면 이 검사들은 누가 처벌합니까? 이제 법무부에서 감찰하게 되는 법무부에서. 거죠. 감찰하면 이제 감찰하면 이제 법무부가 감찰하는 감찰 결과가 나올 텐데 결국에는 우리가 많이 경험했다시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납득할 수 있는 결론이 나온 적이 별로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법무부 감찰하시는 분들도 판검사 출신 아니신가요? 그렇죠. 결국에는 다 관련한 사람들, 이익을 공유하는 또는 내가 정말 소신껏 판결했을 경우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의 판결을 내리고 서로를 덮어주고 서로를 적당히 해주는 그런 문화 속에서 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진실은 얼마든지 조작할 수 있다. 이 사람들은 거짓말하는 거에 대한 양심의 가책을 느끼질 않아요. 일말의 가책도 느끼지 않습니다. 네. 얼마나 무섭습니까? 네. 어? 사람이 아니네요. 그 최강욱 의원이 그런 말을 했지 않습니까? 어떤 검찰에 있는 부장검사하고 이제 대화를 나눴는데 윤석열은 절대로 시인하지 않을 것이다. 끝까지 뭐 오리발을 내밀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면은 사람이 사실 거짓말을 할 때 막 나 부끄러워. 얼굴색이 바뀐다든지 뭐 입이 파르르 떤다든지 표시가 나는데 그런 인간들은요 진실은 얼마든지 조작될 수 있다. 진실은 만들기 나름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얼굴 낯빛이 하나도 안 바뀝니다. 아주 천면피라고 하죠. 어?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사회에. 저는 그 이유가 아까 말씀하신 거랑 조금 다른 견해인데요. 아까 말씀하셨던 판사, 검사, 기자분들은 정치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거에 전 100% 동의하고요. 또 하나는 왜 그렇게 생각했냐면 이분들은 자신이 곧 정의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정의라는 기준으로 자신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이런 분들 중에서 내가 정의이기 때문에 내가 판단하는 게 맞아. 그러므로 내가 하는 어떤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한 결론이라도 내가 말하는 정의로 가는 동안에 벌어진 일이니까 그 정도의 희생은 감수해야 해. 일종의 저는 선민의식이나 엘리트의식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하고 말하자면 이 검사가 진짜 지금 말씀하신 KBS 보도가 사실이라면 저는 이제 제 생각에 제가 뭐 많은 검사, 기자, 뭐 판사 이런 분들을 아는 건 아니지만 지켜본 바에 의하면 그 이준석 대표와 자기는 다른 종류의 사람인 거예요. 그렇게 해도 되는. 네, 그러니까 나는 선이고 지존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보통 법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너네가 몰라서 그런 거야. 내가 하는 게 맞아라고 한 자기선이라고 하는 선민의식이나 엘리트의식이 끝내는 언론에 잠깐 나올 때는 정의로워 보일 수 있지만 사람으로 보여졌을 때 이제 이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거짓말하는 건 뭐냐면은 우리를 얕잡아 보는 거예요. 개무시하는 겁니다. 이런 인간이 권력을 가진다? 우리가 스스로 노예가 되는 겁니다. 똑똑한 우리가 네. 대통령도 다 우리가 고르고 이 정치판도 다 우리가 굴러가게 한다라는 다 선을 위해서 네. 똑똑한 우리가 미련한 내가 우리가 맞기 아니라 때문에. 그렇죠. 내가 잘 알고 너보다 네. 더 잘 알고 국민들보다 더 낫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라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선민의식, 네. 엘리트 의식에 빠져 있지 않은가. 네. 아니 지은 죄를 처벌하지 않는 것도 당연히 잘못된 거지만 없는 죄를 만들어내는 것은 굉장히 더 나쁜 범죄 행위라고 이게 생각이 지금 들어요. 윤석열 검찰 또 끈알풀들이 지금 정부뿐만 아니라 여당 인사들을 쥐락펴락하는 이유가 뭡니까? 검찰에서 그 추미애 불편하네 한마디 하니까 이 수박들이 민주당 정치인들이 가가지고 추 장관 고생 많이 하셨어. 이제 좀 쉬실 때가 된 거 아닌가? 뒤에 가서는 누가 추 장관 좀 말려줘요. 이러는 짓거리를 하는 이유가 뭐야? 약점이 잡혔기 때문입니다. 지금 뭐 중요한 고발장 관련한 그런 증거와 증언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네. 아니 검찰총장을 진두지휘해야 될 법무부 장관은 시간 끌기 나고 있어요.
약점 잡혀서 그런 거 아닙니까? 아, 박범계 씨? 나는 뭐 누구라고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뒷감당은 우리 오윤혜 씨가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 장관님은 지금 박범계 씨 아니에요? 네, 법무부 장관님은 그분이 맞으십니다. 네. 그래요. 이번에 감찰 어떻게 나오는지 봐야 될 것 같아요. 아니, 감찰 할지도 모르겠어요. 4일 피일 왜 증거 인멸할 시간을 주는 거야?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예. 네. 자, 그리고 뭐 계속해서 추미애 장관 그렇게 사실은 지금 선출된 권력에 대해서 도전을 하는 윤석열 이런 관료 집단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룰을 어기니까 합법적 권위에 대해서 도전하니까 징계를 하려고 그러니까 그 징계를 무력화시키려고 추장관을 털고 또 추장관의 이런 권력 기반들을 다 흔들고 이런 일들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당 의원들이 제대로 마크도 안 해주고 아니 그 권력의 기강을 세운다는 게 뭡니까? 선출된 권력의 기강을 세운다는 것이고 그 민주주의를 지키는 거거든? 그거에 대해서 협력하지 않는 도리어 또 추장관을 같이 흔들었던 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뭔가 약점이 잡힌 거예요만 그 사람들이 뭐 검찰 편이라고 그렇게까지 얘기하진 않겠지만은 뭔 약점을 잡힌 겁니다. 약점 잡히면요. 그거 참 그렇습니다. 무슨 약점이 있었을까? 아니 뭐 저 이런 식으로 정말 뒤에서 탈탈 털어가지고 아니 사람이 털면은 안 나오겠습니까? 난 안 나올 텐데. 그동안 검찰이 뭐 죽이려고 그런가? 들면 안 죽은 정치인이 별로 없죠. 왜냐하면 만약에 김용민 예를 씨 들어- 털어가지고 막말 나왔잖아요. 누구? 김용민 씨. 안 털어도 나오지 않아요, 그거는? 이제 그걸 뭘 김용민 털니까? 씨는 그거 말고 털어서 나올 게 없어요, 기본적으로.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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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실합니까? 그렇습니다. 여자 없습니까? 여자가 있을 수가 없다고 얘기했잖아요. 당연한 아까. 거죠, 그거. 당연한 거야? 제가 말한 여자는 응. 사람 여자를 말하는 겁니다. 사람 여자? 무슨 얘기야, 그게? 네. 기름 아니, 저는 방송 단언컨대, 고춘자 씨 같아요, 두 분. 단언컨대 저는 룸살롱 등. 안 받아줘. 룸살롱은 오인혜 씨 돈 가지고 하면 받아줍니다. 돈 가지고 하면 돈 가지가 맞아요. 받아주다. 예. 맞아. 돈은 근데 좀 많게 생겨가지고. 네. 받아줄 것 같아요. 강남에 보물섬도 안 갔습니다. 보물섬이 어디예요? 보물섬이란 룸살롱이 있어요. 보물섬이 보물섬이에요? 보물섬이에요. 이제 건전하게 지으셨네, 제목을. 네. 알겠습니다. 정말 현실의 영화를 이기네요. 네. 매번 느끼지만. 그렇기 때문에 보세요. 약점을 털면은 얼마든지 진실은 또 사람은 조종할 수 있다. 조작할 수 있다라는 사고를 가진 이 검사 집단 아닙니까? 이거 문민 통제, 선출된 권력에 의해서 통제되지 않으면은 이것들이 무슨 짓을 저지를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들이 무슨 짓을 저지를지도 모르는 상황을 막기 위한 것이 바로 검찰 개혁입니다. 검찰 개혁은 민주당 정부가 아니라 우리 국민을 지키기 위한 거예요. 그렇죠. 이준석 씨와 그 가족을 지키는 것이기도 하고. 네. 예. 얼마든지 우리도 당할 수 있는 일이에요. 네. 음. 물론 모든 판사, 검사, 뭐 기자분들이 다 선민의식에 쩔어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95%는 그럽니다. 왜냐하면 소수의 집단, 선택되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한 사람이 들어갔을지라도 우리 아니라고 말하기가 참 쉽지 않은. 청취자 정모님이 보물섬은 안 맞아요라고 하셨어요. 정말 참. 보물섬 뭐라고요? 보물섬은 안 말하고. 좋은 여기- 정보. 안마라고. 안마. 네, 감사합니다. 어디서 전단지를 보셨구나, 김영민 그러니까. PD께서. 모르시는구나.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저는 개인적으로 막 그렇게 진보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닌데요. 근데 이유는 잘 몰라서라는 생각이 요즘 들더라고요. 한 사람의 삶이 권력에 의해서 얼마나 난도질 당할 수 있는지, 짓밟힐 수 있는지, 그럼. 그런 것에 대해서 요즘 고민을 참 많이 하게 되는. 네. 김영